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3쪽부터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물질이 여행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물질이 여행지가 매우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재미있게 하려면 물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어떻게 구경하면 좋을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강원도 인제의 용릉,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 그리고 경상남도 창녕의 우포늪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지표수와 지하수 정도를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표수는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물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하수는 당연히 땅 속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완전히 땅 속에 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흙과 물이 섞여 있는 상태 역시 지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강 발원지 검룡소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도에서도 검룡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곳이었고요.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는 514km의 긴 강인 한강의 발원지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강이 발원지이면서 남한강의 최상류 지역이 될 수 있겠죠. 하루 2,000톤의 지하수가 지름 1.5m의 석회암체 구멍에서 흘러나온다. 연평균 수온은 9도이다. 검룡소는 산의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연중 수량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검룡소에서 흘러나온 지하수가 석회암 안반을 오랜 세월 동안 구불구불 깎아 만든 물줄기가 인상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책 바로 옆에 있는 1번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검룡소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기반암이 석회암인 것이고 여기에서 하루에 2,000톤의 지하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 이제 남한강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니까. 해서 한강의 발원지를 이제 검룡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물이기 때문에 5대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까지 이제 5대강의 발원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한강은 검룡소라고 하고요. 참고로 낙동강은 황지, 이제 누를 황자에다가 연못지자. 근데 이거는 황씨성의 수존로 이야기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은 뜬봉샘. 금강은 뜬봉샘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섬진강은 대미샘. 그리고 마지막 경상강은 용소.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5대강의 발원지. 한강은 검룡소, 낙동강은 황지, 그리고 금강은 뜬봉샘, 섬진강은 대미샘, 영산강은 용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실제로 발원지로 인정이 되는 건 여기 금강의 뜬봉샘과 섬진강의 대미샘만 발원지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러니까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발원지가 엄격하게는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상류로 올라가면 원래의 발원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5대강의 발원지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점들은
약간의 스토리텔링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용 이야기라든지 황실성의 수전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가 뭐 구전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원지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람사르 제1호 습지 용늪입니다. 자, 람사르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었습니다. 자, 람사르 협약은 습지보호 협약이었고요. 그 습지보호 협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등록이 된 게 대암산의 용늪입니다. 강원도 인제 대암산 정상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에서 4,500년 전에 형성된 고층 습지, 이걸 이제 고산 습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용늪이 있다. 용늪은 본디 큰 용늪과 작은 용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용늪은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현재는 큰 용늪만 습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제1호인 큰 용늪은 국내에서 가장 잘 발달한 고층 습지, 고층 고산 습지 혹은 고원 습지로 그 원시적 자연성은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큰 용늪에는 이탄층이 두껍게 쌓여 있고 생물종도 무척 다양하다. 1년 동안 용늪에서 유출되는 지표수의 양은 약 40만 톤이나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이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책 아래쪽에 보시면 이탄층. 부패와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식물의 유해가 진흙과 함께 늪이나 모스 물 밑에 퇴적한 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가는 흙들이 쌓여 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같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셰일층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퇴적암이 나중에 될 겁니다. 나중에는 퇴적암이 강원도 인제 용늪의 모습이 다음과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 우포늪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우포늪은 여기 3번에 있는 모습이 우포늪이 되는데요.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 습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우포늪을 내륙 습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한국지리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배후 습지. 하천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흘러 넘치는 범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람. 어떻게 생각? 홍수에 의해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게 범람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flood. 그리고 나서 그 범람에 의해서 흘러 넘치는 물의 색깔을 보면 어차피 다 흙탕물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만 그 물 속에 있던 흙과 같은 아이들은 땅 위에 쌓이게 되겠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 만들어진 평야를 범람원, 플러드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범람원 지역을 다시 두 개로 나누자면 배후습지와 자연제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은 범람원 중에서도 여기 배후습지에 해당합니다. 자, 습지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습한 땅, 말 그대로 물을 잔뜩 머금은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습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늪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포늪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낙동강의 지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태 관광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포늪도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동시에 람사르 습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포늪은 우포늪, 쪽지벌, 목포늪, 사지포 등 4개로 구성되며 넓이 약 2.314제곱킬로미터이다. 우포늪은 후빈기 때
낙동강에 반복된 범람에 의해 형성된 습지지형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을 범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범람원을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그 중에 우포늪은 습지지형이겠고요. 홍수 때 낙동강 수위가 지류인 토평천 수위보다 높아 낙동강의 물이 역류해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자,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지류 토평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평천, 이게 낙동강. 그런데 이 낙동강의 수위가, 자,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낙동강의 수위, 물이 흘러간 범람원, 그러니까 홍수 때. 그런데 토평천이 물의 높이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토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동강의 물이 토평천 지역으로 역류하겠죠. 일반적으로는 큰 강이 있고 작은 하천이 있으면 작은 하천들이 높이가 더 높아서 물은 작은 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홍수가 되면 낙동강의 수위가 토평천 수위보다 높아져 물이 역류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의 물이 토평천으로 오히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평천 주변의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 낙동강 주변에 자연제방이 쌓이면서, 자, 물이 흘러 넘치면서 범람원이 만들어지는데 자연제방. 참고로 자연제방은 어디에 주로 존재하냐면 하천 바로 주변에 존재합니다. 하천 바로 주변에 존재하는 게 자연제방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주변에 자연제방이 쌓이면서 역류에 들어갔던 낙동강 물이 빠져나오지 못해, 즉 이쪽으로 역류했던 물들이 제방이 생기면서 다시 낙동강 지역으로 못 들어가서 이 지역이 호수로, 어떻게 보면 습지, 늪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포늪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검룡소, 용늪, 우포늪을 가지고 물지리 여행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물지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속호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지리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데라 호, 백두산 천지에 해당하는 칼데라 호나 혹은 화구호, 한라산의 정상에 있는 백록담 같은 경우에도 다 물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지리 여행에 대한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과서 83쪽에 있는 내용이 끝난 거고요. 84쪽, 85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제1의 여행지, 제주도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씩 봐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협재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고요. 조개 껍데기가 다량 포함된 사구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건너편으로 고즈넉한 비양도가 보인다. 여기에 있는 섬이 비양도이고요. 여기에 있는 해수욕장이 협재해수욕장. 그런데 이 협재해수욕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진짜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됩니다. 다음 용두암은 이제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식을 때 그 용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용두암. 다음에 백록담 같은 경우에는 화구호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지가 칼데라호, 이제 화구의 함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면 백록담은 항구의 함물 없이, 즉 붕괴 없이 화구에 담긴 작은 연못. 선생님도 한번 백록담을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봤던 모습들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검은 얼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얼음 용암 동굴개라고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상군부리는 마르형 화구라고 되어 있는데 폭렬공 기생 화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화산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땅에서부터 조금 높고요. 이 폭, 그리고 이 넓이하고 높이하고 보면은 보통은 높이가 조금 더 높고 이 폭이 조금 더 작은데 이 상군부리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부터 살짝 올라와 있고 이게 엄청 큰 상태. 그래서 이 높이보다는 이 폭이 더 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마르형 화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군부리가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올라가는 높이는 별로 높지 않아서 넉넉 잡아서 한 4, 5분 정도면은 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군부리 올라갈 때 이 주변으로는 억새가 매우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억새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가을에 가면 아주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억새하고 갈대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억새는 갈대랑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친구인데요.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인데 억새는 물이 없는 땅에서 자라는 아이를 억새, 그 다음에 물이 있는 데서 자라는 친구를 갈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대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순천만 갈대밭 혹은 갈대숲이 되는 거죠. 그 바닷가에서 자라는 거. 억새는 이제 무등산에도 보면 억새, 뭐 여기 상군부리도 역시 억새해서 일반적으로 육지 부분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억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번째는 홍조단계 해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가면 있느냐? 우도에 가면 있습니다. 속아 누워있는 듯한 섬이라고 해서 이제 우도인데요. 홍조단계란 해조류 중에 하나인 홍조류가 만든 둥근 모양의 덩어리고요. 가벼운 하얀 홍조단계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현먼지 마그마가 바다 밑에서 분출해서 생긴 화산이고요. 분화구 주변에 99개의 봉우리가 감싸고 있고 일출, 해돋이가 장관인 지역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바다 밑에서 분출을 하다 보면은 마그마가 용암이 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이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이제 수성 화산 활동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큰 폭발의 형태로 화산이 용암이 흘러나온다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섭지코지는 용암 분출로 형성된 용암 해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지라는 건 돌출된 곳. 이거를 지금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고지되는 거겠죠. 그리고 섭지코지 입구 부근 오른편의 해안가에서 둥근 모양의 분화구를 찾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시스텍 같은 것들도 나오겠고요. 다음에 물령아리 오름 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령아리 오름은 정상부의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방폭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즉 여기 육지 부분에서 바로 여기는 이제 폭포에 의해서 만든 호수인 거고요. 바로 이 사진 아래쪽이 이제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정방폭포라는 거. 다음에 서귀포층은 신생대 조개류 화석지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천지연 폭포 서쪽에 있는 새섬 해안가에서 볼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서귀포층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벼농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외돌개는 올레 7코스 이 지역에 있는데요. 해안 바깥에 촛대 모양으로 우뚝 선 시스텍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바다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이 부분이 깎여 나가고 지금은 현재는 여기만 남아 있어요. 예, 돌이 혼자서만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외돌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번째 보면은 대포해안 주상전리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지삭계 지역이라고 해서 주상절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객각해안은 개슴바다, 각은 끄트머리를 뜻한다라고 해서 주상절리 절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낙석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번째는 논짓물이라고 해서 용천수입니다. 실제로 제주도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해안가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이유는 제주도가 화산섬이라서 비가 많이 오지만 비가 내리면 이 물들이 지하로 다 스며듭니다. 지하로 다 스며들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물인 삼다수를 전 국민이 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문제는 제주도에서는 하천이 없어요. 이제 비가 왔을 때만 하천이 생기고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만 하천이 보이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그 하천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천을 이제 건천, 말라버린 하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런 해안가 지역에서 샘솟습니다. 이제 그 샘솟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용천은 지하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용천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 없는 물로 그러니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용머리 해안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닷속 화산 분출물로 쌓인 세설층, 이 실제로 가보면은 이런 퇴적층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해안 산책로가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실제로 가보시면 밀물 때는 이 용머리 해안 산책로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때를 잘 보고 가셔야지 이 용머리 해안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송악산은 이중분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화산이 한번 분출해가지고 분화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화산이 생기는 거. 화산 속의 화산. 그래서 이중분화구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무인도였다가 목장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들어섰는데 가파도는 제주도에서 여기 송악산 있는데 여기 이제 모슬포 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라도를 가는 중간에 이제 가파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바다로부터 현무암질 용암이 올라와 만만한 섬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월봉. 수성 화산 활동으로 쌓인 화산층 봉우리이고요.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는 화산재층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차기도 해안 경관이 멋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층층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들. 그래서 수성활동 화산으로 쌓인 화산층 봉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살짝 이야기했지만 마그마나 용암이 물을 만나면 급격하게 식으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수증기하고 마그마성 분출을 이제 수성화산 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상일출봉 또 수성활동 화산이다 라는 걸 한꺼번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 단원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원을 마무리를 짓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등교해서 3단원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수행평가 양식 그 다음에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학교 나와서 수행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 여러 축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쌍방향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